아리랑의 서늘이 녹아있는 경인 아라뱃길. 180일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곳에 흐르고 있었던 건 다름 아닌 간절함이었습니다. 올해 이제 6개월째 180일째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신원이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정말 잔인하고 안타까운 사건이다. 피해자를 꼭 찾고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고 싶다. 깊고 막막한 길 위에서 인천 계양경찰서 형사들이 쫓고 있는 것은 두 가지. 그것은 바로 몹시도 잔혹한 죽음을 맞은 한 사람의 이름과 무척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았다는 기이한 사건은 2020년 5월 29일 이상하리 많지 세찬 바람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수로를 마주하며 산책을 즐기던 남씨가 발걸음을 멈춘 건 물 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묘한 물체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가를 보고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렇게 하얀 게 한 50cm 정도 되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물에. 그래서 저게 뭐지 그랬는데 아, 저거 마네킹 뭐 이렇게 떨어진 건가 보다. 처음에 그렇게 봤어요.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했다는 그것은 놀랍게도 사람의 다리였습니다. 예사 사건의 아님을 직감한 경찰은 더 남아있을지 모르는 변사자의 흔적을 찾기 위해 헬기까지 동원해 산책로, 비탈길 등 아라뱃길 곳곳을 샅샅이 흩는가 하면 잠수요원들의 도움으로 수중수색까지 이어갔다고 합니다. 무려 1,600여 명의 인원이 절실한 마음으로 수색을 한 지 9일째 1차 시신 발견 장소에서 4.1km 떨어진 규련대교 아래에서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됩니다. 큰 배를 이용해가지고 해경배도 동원해가지고 물 뒤집개는 과정에서 아마 떠올랐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인위적으로 파도를 만들어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을지 모를 단서를 떠오르게 하는 과정에서 돌 위까지 밀려온 것으로 보이는 다리는 오른쪽 부위. 목과수 분석 결과 9일 간격으로 발견된 두 다리는 동일인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여성, 그다음에 혈액형이 B형, 그것만 확인됐습니다. 의심 가는 사람이라든가 그 불빛, 그 차량, 정차한 차량 위주로 분석을 하고 또 의심되는 거는 추적을 해서 또 확인을 했거든요. 용의자라든가 그런 사람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죽음이 이대로 미궁에 빠지는 듯 보였던 그 무렵 계양경찰서에는 또 다른 토막 시신에 관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더 이상 강이 아니었습니다. 아라뱃길에서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천 계양구 계양산 자락. 이 근처에서 오래 살아 누구보다 산길을 잘 안다는 그가 이곳을 찾은 것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던 지난 7월 9일이었다고 합니다. 등산객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비탈 아래에서 영지버섯을 캐고 있었다는 이씨. 그런데 유난히 하얀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공 같은 게 어디에 하나 얼른 보이니까 뭔가 하고 보니까 이 사람 머리에 유골이라서 예. 그것은 더운 날씨에 이미 백골이 된 누군가의 두개골과 몸통 시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은 국과수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였습니다. 계양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과 앞서 아라뱃길에서 발견된 다리 시신이 모두 한 사람의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끔찍한 강력 사건의 서막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숨진 여성은 대체 누구이며 왜 이토록 잔혹한 죽음을 맞아야 했던 걸까? 범인이 계양산에 두고 간 시신에는 결정적인 단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숨진 이의 두개골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사자의 생전 얼굴을 복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원준 법의관.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 3D 입체 모델로 만든 두개골에 과학적으로 분석된 눈, 코, 입, 눈썹의 위치를 배치합니다. 그 뒤 같은 연령대 사람들이 가진 신체 기준의 근거에 피부를 붙이면 생전 얼굴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라뱃길에서 숨진 B형 혈액형을 가진 여성의 얼굴입니다. 숨진 여성의 머리와 몸통이 발견된 장소는
생태 터널 옆 샛길로 진입할 수 있는 계양산의 한 능선 자락입니다. 범인은 도로에서부터 3분 정도를 걸어 올라온 뒤 등산로에서는 내려다 보이지 않는 경사 50도의 비탈 아래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조금 이쪽에서 지리를 아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 사람 지나가지도 않잖아요. 여기는 능선을 타도 여기를 지나가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올 수 없다는 인적이 뜸한 장소. 이 씨의 말은 사실일까? 우린 마을 사람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말씀 좀 여쭤볼게요. 어차피 이 동네 사람은 아닐 것이고 뭐 이 근처에 사는 사람도 아닐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리를 조금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이었겠죠. 그 김포나 저쪽 아라뱃길 그쪽에서 이제 여기 시내로 들어오는데 차가 밀리니까 샛길로 산 넘어서 이렇게 오는 거 그런 차들이 많죠. 출퇴근 시간에는. 다시 말해 이 생태 터널은 경기도 김포나 인천 서구에서 계양구 시내를 오가는 주 도로가 막힐 때 찾는 우회 도로라는 겁니다. 범인들은 자기가 시신을 유기하거나 어디 보관할 때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자주 보고 자주 가고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터널, 이 주변을 아는 사람, 그리고 자주 다녔던 사람. 범인은 계양산 근처 지리에 익숙하고 아라뱃길과 생태 터널을 지나다닐 가능성이 높은 곳에 거주하며 평소 인적이 드문 이곳을 눈여겨봐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출퇴근 시간에 이 길을 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여성을 숨지게 한 살인자. 그의 정체에 관한 단서는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범인이 계양산 자락에 유기한 변사자의 시신에는 몹시도 의아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개골이나 턱에 어떤 굴절이나 외상도 없었던 피해 여성. 그녀에게 남아있는 치아는 단 3개뿐이었습니다. 계양산 중턱에서 발견된 사체에서 이제 다행히 뭐 치과 치료 흔적이 있어가지고 치아가 27번 금 인레이, 그다음에 이제 하악 쪽 보면 37번, 46번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레진 치료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숨진 여성의 엑스레이를 살피던 전문가는 치아에 남아있는 또 다른 흔적에 주목합니다. 이게 44번이고 여기가 35번이거든요. 근데 지금 빠져있는 게 깨끗이 빠져있단 말이죠. 뿌리가 안 보여요. 중간에서 부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치아가 통째로 빠졌다는 소리거든요. 아랫니 양쪽에 작은 어금니가 뿌리채 말끔하게 빠져있다는 겁니다. 치과에서 이 치아를 뽑는 건 어떤 경우일까? 우측은 제1 소구치를 발치를 했고 좌측은 제2 소구치를 발치를 했는데요. 보통 교정 치료를 할 때 하악이 좌측으로 변이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발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신에 남은 흔적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더 있습니다. 치아가 뿌리째 뽑힌 흔적은 위쪽 송곳니에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송곳니는 흔히 얘기하는 그 뼛속에 있는 송곳니도 끄집어내려서 쓰게 하거든요, 저희가. 예, 그럴 정도로 오래 쓰는 걸 생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송곳니를 뽑는 거는 뭐 간혹가다 있을 수는 있지만 없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적어도 윗니가 빠진 것은 치아 교정과 무관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송곳니는 어떤 이유로 사라져버린 걸까? 넘어지거나 누구한테 싸움을 하다 맞아서 이렇게 송곳니가 빠져서 오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게 송곳니만 부딪히기도 어렵고 송곳니는 뿌리도 제일 길고 튼튼하고 해서 송곳니만 빠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예. 여전히 왜 3개의 치아가 뽑혔는지는 의문으로 남아있는 상황. 언제 3개의 치아가 뽑혔는지를 알면 복잡한 퍼즐의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자연 탈락이 잘 되는 치아가 앞니입니다. 앞니가 다 남아있을 정도의 부패 상태인데 소구치가 뭐 이렇게 작은 어금니가 자연스럽게 탈락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건 쉽지 않죠. 앞니보다 뿌리가 길고 두꺼운 송곳니와 어금니가
부패로 인해 자연히 빠졌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정 교수. 그 근거는 숨진 이의 잇몸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고 어떤 뼈에 손상이 생기면 우리 뼈는 바로 어떤 치유 과정을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점점 메워지는 겁니다. 이거는 뽑은 지가 좀 얼마 안 된 거고 이 부분은 뽑은 지가 더 오래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메워져 있죠. 피해자 시신에서 보이는 경우는 전혀 어떤 치유 과정이 시작된 흔적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손상이 생긴 다음에 치유 과정이 시작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 당시 아니면 사후에 탈락된 겁니다. 그날 하필이면 발치를 했는데 그날 사망을 했다. 그거는 가능하죠. 아마도 피해 여성이 숨지기 직전 혹은 사망 직후 범인으로부터 뭔가 인위적인 외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 치아 세 개가 뿌리채 빠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했듯 두개골에는 외상이 없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피해자의 치아는 3개, 나머지는 모두 훼손돼 있었습니다. 치아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자연스럽지 않다.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 이런 사건들은 극히 이례적인, 제가 이 분야에 거의 40년 가까이 종사하는데 처음입니다. 전문가들마저 처음 본다는 기이한 시신. 대체 범인은 왜 피해자의 치아를 훼손했던 걸까? 참 안타깝네. 치아를 왜 저렇게 다 부러뜨렸을까? 치아를 다 저렇게 했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거든요. 피디님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치아 지금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품은 의문이었습니다. 다 제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교정 치료를 하고 있거나. 저는 그 사진 보면 그게 딱 그 자리거든요. 거기가 딱 장치에 붙이는 자리. 이게 하나하나씩 떼기가 힘드니까 한꺼번에 제거하려고 했고 뒤쪽에서는 부러뜨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다 장치만 뗀 거죠. 굉장히 이게 수고스럽고 힘든 일인데 분명히 치아가 노출되는 거를 꺼려서 이렇게 잘랐을 거거든요. 그 치아에 이제 교정기가 부착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을 식별하는데 더 좁혀지니까요. 그렇다면 그녀를 살해한 범인이 교정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치아를 훼손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치아가 부러졌던 걸까? 아니면 범인은 그저 신원이 드러날 거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치아를 훼손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와 같은 범인의 행동이 그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시신을 훼손을 한 그런 사건들은 뭐 여러 건 있었잖아요. 이 망치 가지고 얼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그 망치가 얼굴 부위가 아니라 치아 부분이 맞아서 파절되는 그런 경우는 있죠. 이건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본인이 선택을 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인체 조직 중에서 이 치아가 제일 단단하거든요. 단단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 간격이 얼마나 좁습니까? 네. 이 치아랑 뿌리 쪽에 딱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리한 전동 공구를 사용한 흔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기를 이용한 절단기구 사용에 좀 능숙한 사람. 아마도 범인은 자신의 안전함을 느끼는 공간에서 자신의 손에 익은 장비로 치아를 훼손했을 겁니다. 머리뼈나 턱뼈를 직접적으로 손댈 수는 없지만 20여 개가 넘는 치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지나간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것은 대체 뭘까? 이걸 굉장히 큰 도구로 하고 보면 이건 굉장히 큰 손괴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씩 절단할 수 있는 크기로 보는 것이 좋다. 숨진 여성의 치아에는 보다 굴곡이 있는 형태의 도구가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레진으로 만든 인공치아. 예, 인공치아입니다. 기공소에서 다이아몬드 버라고 불리는 도구로 인공치아를 잘라본 결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문적인 바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런 전문적인 바를 가지고. 그 단면이 숨진 이의 치아에 남은 것과 몹시도 유사해 보입니다. 이와 같은 핸드피스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으로 보이는 범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만약에 치과 의사였다고 한다면 일을 잘라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뭐 치아를 그냥 차라리 발차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냥 일반인은 아닐 것 같고요. 뭐 어떤 직업적인 핸드피스를 다룰 줄 아는 특수성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사실 핸드피스가 사용되는 것은 치과만이 아닙니다. 끼워서 사용하는 버의 종류만 해도 용도에 따라 수백 개에 달하는 핸드피스는 세공이나 공예, 조각과 같은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에도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취미 생활 중에 이렇게 프라모델이나 피규어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 가지고 계시거든요. 일반인들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일반인들은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치아를 그냥 아예 부러뜨리지 않을까요? 결국은 범인이 가장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한 부분이야말로 그 범인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치아 훼손에 이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라는 것은 이 치아라는 것이 갖는, 범인에게 갖는 의미가 일반 사람들과는 매우 다르다는 거죠.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줄 신체와 유류품이 끝끝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는 그가 범행의 은폐에 무척이나 공을 들인 듯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은 범인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말해준다고 합니다. 이 범인은 굉장히 이 여성의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 사람 신원 밝혀지면 바로 나한테 혐의점이 들어온다. 그냥 길가에 지나가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그 사람을 살해하고 난 뒤에 저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신만의 작업 공간을 갖고 있으며 핸드피스는 잘 다루지만 전기톱이나 망치, 삽과 같은 대형 공구에는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 숨진 여성의 신원이 드러나면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을 최측근이거나 혹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사람. 치아를 훼손했지만 턱이나 얼굴에는 상처를 남기지 않은 구강구조에 대한 지식이 있을 전문가. 그는 2020년 봄 알아뵙기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범인이 세상에 지우려고 했던 여성의 이름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치아 구조를 가지고 같이 본다면 누군가는 그 진료했던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하악각이 좀 직각이고 턱이 잘 발달되어 있는 여성, 내진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치과 기록은 있죠, 어딘가에. 한 여성의 죽음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 변함없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녀의 이름을 찾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천은 물론 부천, 경기도 김포, 서울 강서구에 있는 2천여 곳의 치과를 방문해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인천 계양경찰서 형사들. 치과 치료 흔적은 물론 상악동의 형태까지 비교하며 피해자의 신원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최고 많이 본 게 한 500장 정도까지 본 것 같습니다. 나온다는 그 신념 하나로 지금 이렇게 탐문 수사를 하고 있고요. 꼭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믿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강에서 발견되고 산에서 발견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피해자가 자기의 어떤 신원을 이렇게 밝혀주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피해자 신원과 유사한 사람들을 갖다가 제보를 해주면 우리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반드시 피해자의 억울함을 달래주고 범인을 검거하고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0대에서 40대 초반의 나이, 160에서 167cm의 키에 2020년 3월에서 5월경 갑자기 연락이 끊긴 혈액형 B형인 여성을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그 교육이 옛날부터 좀 심해요. 기가 약한 사람 그 못 들어가요. 웬만해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산. 여기에 있었어요? 길이가 얼마나 된가요? 얼마나 영원 돼지 좀 붙어 있을 거. 마른 낙엽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그것은 사람의 뼈였습니다. 때는 지난 1월이었습니다. 소일거리로 약초를 캐기 위해 처음 이 산을 올랐다는 황 씨. 그런데
약초를 찾아 헤매던 중 갑자기 눈에 띄는 무언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른 낙엽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그것은 언뜻 봐도 약초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있었어요. 짐승인 줄 알고는 처음에는 이제 무심고 이제 툭 쳐니까 사람이 아차 직감에 이 짐승이 아니다는 것을 내가 느꼈지. 눈앞에 하얗게 모습을 드러낸 그것은 사람의 다리뼈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치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다리뼈가 발견된 곳부터 시작을 해서 산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그 뼈의 일부분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처음 다리뼈가 발견된 장소의 반대편 숲속에서 또 다른 뼈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다리뼈와 팔뼈 그리고 골반뼈였습니다. 뼈들은 사방으로 흩어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좀 달랐습니다. 1차와 2차로 발견됐을 때와는 달리 뼈가 땅속에 얕게 묻힌 상태였던 겁니다. 그곳에선 사람의 늑골과 두개골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뼈가 처음 발견된 곳으로부터 70여 미터 떨어진 반대편에서 두 번째 뼈가 발견이 됐고 그곳에서 다시 500여 미터 내려온 곳에서 얕게 매장된 세 번째 뼈가 발견이 된 겁니다. 작은 야산에서 그것도 세 차례나 연쇄적으로 발견된 각기 다른 뼈들. 세 곳에서 수습된 뼈는 곧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감정을 받았습니다. 유골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세 개가 발견되는 유골이 동일인의 것인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위해서 또 그 외에 또 달리 또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 결과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곳에서 발견된 85점의 뼈가 모두 한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무덤에서 뼈가 유실됐을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었지만 현장에서 그런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무덤에서 유실된 뼈가 아니라면 대체 뭘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이곳에 유기된 겁니다. 무엇보다 매장된 상태로 발견됐던 세 번째 장소의 뼈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발견된 뼈의 일부분에서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골반뼈하고 다리뼈, 그다음에 팔쪽뼈에서 훼손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국과수 감정에는 톱 종류로 그래가지고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백골의 신원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뼈는 생각보다 많은 단서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두개골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전두골과 두정골이 봉합된 정도로 나이가 확인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퇴부에서 채취한 DNA 감정 결과 혈액형은 A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원은 안 밝혀졌지만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성 A형, 신장은 161 플러스 마이너스 3.85, 연령대는 지금 40대 중반. 백골은 사망 시점이 1년 전후인 161cm 정도의 키에 A형의 혈액형을 가진 40대 여성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원을 특정할 만한 더 이상의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끔찍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손인데 우리가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쪽 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지문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양쪽 손목을 모두 절단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뼈만 남은 채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여인은 대체 누굴까? 그리고 누구에 의해 이토록 잔혹한 죽음을 맞게 된 걸까? 백골 시신이 발견된 야산은 마을의 토박이들조차 발들인 적이 없는 존재 자체가 생소한 산이라고 합니다. 오늘 거기서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말만 들었지. 몰라요.
저도 평양에 60년 가까이 살아도 그거를 가보질 않은 곳이에요. 웬만해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산. 백골 여인의 시신은 외진 산 속에서도 구석진 편에 속하는 한 숲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곳을 찾아와 시신을 유기한 범인. 우린 범죄 심리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윤곽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는 먼저 시신이 유기된 지리적 특징에 주목했습니다. 마을길을 지나서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라면 전혀 예상도 못할 그런 으슥한 곳을 찾아 들어왔다는 것은 당연히 이 지역에 대해서 대단히 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상북도의 북동쪽 끝에 있는 울진군. 이곳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야산을 찾아올 정도라면 범인은 한마디로 지역 주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더욱이 늦은 밤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을 찾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실만으로도 분명 초행길은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범인에 대한 단서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길 옆에다가 시신을 얕게 매장한 것. 반면 숲속에서는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유기만 하고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가능한 멀리 또 깊게 시신을 유기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던 걸까? 불안하고 쫓기고 있는 상태였다. 빨리 들키기 전에 시신을 유기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엿보이는 그런 유기의 상황이란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일단 좀 이 사건에서 범인의 이 심리를 본다면 차분하고 냉정하고 모든 것들이 아주 통제되고 조종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범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는데 여기서도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신원 확인의 결정적 단서가 되는 열 손가락의 뼈와 아래 턱뼈를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범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건 피해자와 범인 간의 관계가 대단히 가깝고 밀접한 사이일 것이다.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당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단서는 뼈의 절단면에도 있었습니다. 흔히 뼈를 집을 지을 때 쓰는 콘크리트와 같다고 비유하곤 합니다. 그만큼 단단하고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뼈에서 발견된 훼손 흔적은 10곳 이상. 게다가 모든 절단면의 결이 일정하고 매끄러운 상태였습니다. 단단하고 강한 뼈의 특성상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혹시 뼈의 절단면으로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아낼 수는 없을까? 우린 30년 경력의 공구업자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톱으로도 자르지 않나? 톱은 안 된대. 먼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쇠톱으로 나무를 잘라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무 하나를 자르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게다가 결이 일정하고 매끄러운 뼈의 단면과 달리 한눈에도 불규칙해 보입니다. 이번엔 전기톱이 나섰습니다. 수월하게 나무가 잘리는 반면 깨져버리겠네요. 옆에가. 전기톱으로 자른 나무의 절단면은 들쑥날쑥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한 것은 띠톱으로 불리는 기계톱입니다. 주로 금속이나 목재를 자를 때 사용되는 톱입니다. 생김새에 비해 상당히 조용한 데다 나무를 자르는 일 역시 가장 수월하게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절단면 역시 일정하고 매끄러운 결이 뼈의 절단면과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거 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안 가지고 있지. 공장이라 이런 거 쓰지. 이거는 공사판에도 인간한테 있거든. 많단 말이야. 앞서 범인은 이 지역 주민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우린 먼저 마을 주변에 톱이 쓰일 만한 공사 현장이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공사를 교수들이 했거든요, 거기에. 근데 그 어디는 모르겠지만 공사했다 이거 그지? 어디 공사요? 그 농공단지 거기에. 농공단지. 우리가 사고 지역과 가깝나요? 농공단지가? 농공단지 사고지가 가깝지. 응, 가깝지. 마을에서 유일한 공사 현장이 그것도 백골이 발견된 야산 근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도착한 현장에는 황량한 벌판뿐입니다. 기공식까지 다 했습니다. 기공식하고 공사가 중지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잘 안 되는지 대표자가 뭐 없었는지 어찌인지 모르는데
그들을 추적할 만한 단서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좀처럼 속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사건의 실체. 이 사건의 핵심은 실종자 또는 이 피해자의 신원 확인입니다. 피해자가 누군지만 알면 피해자와 가까이 있었고 사건 발생 직전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경찰 또한 마을에서 사라진 여성은 없었는지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최초 발견된 주변 팽개업이기 때문에 그 주변부터 일단 그 세대원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다 수사를 다 끝냈습니다. 경상도와 강원도 일대까지 여성 실종자를 상대로 DNA를 대조해 봤지만 피해자의 DNA와 일치하는 실종자는 없었습니다. 잔혹한 죽음의 진실은 이대로 묻히고 마는 걸까? 더 이상 여인에 대해 알 길이 없던 그때 사건 현장에서 뜻밖의 단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여인의 뼈가 묻혀있던 1차 현장에서 뼈 수색을 하던 도중 특이한 모양의 물체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쓰이는 건지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 피부 조직과 같이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그 뭔지를 몰랐었는데 3.3cm 길이의 깎인 흔적이 있는 나뭇결 무늬의 물체. 두개골 옆에서 발견된 그것은 다름 아닌 코 성형 수술에 쓰이는 포형물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드디어 발견이 된 겁니다. 코 성형 수술을 받았던 여인. 발견된 포형물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게 실리콘. 대략 국내 성형 시장에서는 뭐 80%, 90%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고어텍스. 그렇다면 여인의 코 성형에 쓰인 포형물은 뭘까? 그 상품명으로는 EPTFE라고 하는데요. 흔한 이제 상품명으로 고어텍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다는 고어텍스 포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리콘에 비해 모양을 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약 10년 전 수입이 중단이 됐고 그 후론 유통되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여인이 성형 수술을 한 지 적어도 10년은 지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포형물에서 여인을 찾을 만한 또 다른 단서는 없을까? 우린 먼저 코 포형물의 특징부터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포형물을 본 의사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일반적인 것치고는 좀 짧아요. 이게 좀 이거보다 더 긴데. 길이가 좀 짧죠. 이게. 보통은 요 속눈썹 위치부터 코끝 약간 위에까지 여기서부터 요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대개 고텍스 길이가 한 4.5cm에서 길면 5cm 정도가 들어가게 돼요. 여인의 포형물이 평균적인 길이보다 너무 짧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네네네. 아까도 말씀드린 약간 코끝 부분은 약간 이렇게 줄으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끝을 얇게 처리하는 일반적인 형태와는 달리 여인의 포형물은 한눈에 봐도 끝이 뭉툭하게 처리됐습니다. 이 두툼한 포형물은 코의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는 걸까? 포형물의 끝에서 발견된 나일론 실의 매듭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실이 메어진 부분이 코의 팁이 됩니다. 코의 정점이 됩니다. 코끝의 정점이 되는데 그게 아마 여기 이 부분에서 실이 이렇게 메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형 전 여인의 코는 포형물의 길이와 같은 3.3cm였다는 겁니다. 3.3cm의 짧은 길이에 5mm의 두툼한 두께 그리고 뭉툭한 끝. 포형물의 이런 특징만으로 성형 후 여인의 얼굴을 추정할 수 있을까? 길이가 33mm 정도로 짧다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상당히 좀 코가 짧고 좀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형 전 여인의 코 모양은 낮고 짧은 데다 콧구멍이 보이는 들창코였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포형물이 코끝부터 시작해 콧대까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길이가 3.3cm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또한 수술에 쓰인 포형물 자체가 짧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여인의 코는 그다지 길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뭉툭하게 깎은 포형물 탓에 코끝이 뭉툭해졌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여전히 짧고 뭉툭한 코를 가졌을 것이다. 이것이
포형물이 준 단서였습니다. 피해 여성의 얼굴을 복원하기 위해 먼저 두개골을 CT 촬영했습니다. 사람의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른 이유는 그 속에 바탕을 이루고 있는 머리뼈의 모양이 다른 겁니다. 기본적인 그 나이 또래에 맞는 평균적인 눈, 코, 입을 만들어서 보편적으로 저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얼굴 생김새의 데이터 값을 입력해 얼굴을 복원해내는 것인데 복원해낸 얼굴은 실제 얼굴과 상당히 흡사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얼굴형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아래턱이 훼손된 상태에서 얼굴 복원은 가능한 걸까?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아래 턱뼈까지 나와 있는 상태면 조금 더 정확한 얼굴형이 나올 것이고 또 하나의 관건은 성형 수술이었습니다. 설령 얼굴 재건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형 전의 얼굴이기 때문에 성형 후의 얼굴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포형물이 얼굴 재건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D로 복원된 여인의 얼굴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되게 이런 얼굴형, 이렇게 머리뼈를 갖고 있는 형들은 되게 보면은 코의 전체적인 길이가 길지가 않고 그리고 코뼈 구멍을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도톰한 그런 코의 형이었다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성형수술 전 피해 여성은 코가 낮고 코끝이 도톰할 가능성이 크다.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포용물을 보고 추정한 여인의 코 모양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의들의 자문대로 성형 후 달라진 코의 모양을 참고해 그에 맞게 영상도 성형해주는 것으로 코 작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훼손된 아래턱은 뼈 골격을 근거로 하여 복원시킨 뒤 대한민국 40대 여성이 가지고 있는 평균화된 피부 상태를 입혀주니 우리가 간절히 마주하고 싶었던 여인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갸름하게 떨어진 얼굴형은 절대 아니고 전체적인 위에 머리뼈를 봤을 때 각은 있지만 이 각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각이 뚜렷하게 발달되어 있던 분은 아닌 걸로 저희가 추측이 됩니다. 뼈만 남은 울진 백골 여인. 누가 언제 어떻게 살해하고 유기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발견된 85점의 뼈 조각들은 그녀의 죽음에 대해 무거운 증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 뭐 괴담 같은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근처에 매는 구멍에서 시체가 나와? 배관 밑에 5m 가방을 해서 이렇게 안에 들어있어요. 불로 묶어서 손잡이를 묶어서 그대로 끄집어 올렸었어요. 하수구 청소를 위해 열었던 맨홀 뚜껑 안에서 발견된 가방 하나. 지나는 마음에 열어본 가방 안에 든 것은 놀랍게도 끔찍한 모습의 시신이었던 겁니다. 5m 가방 안에 사람이 팬티바람으로 어디 그냥 비닐이 쓰여져 있는 큰 팬티에 그냥 끌어앉아 있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전사자의 머리에는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목에는 봉지에 매듭이 묶여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봉지의 안에는 덧붙여진 청테이프가 발견이 됐습니다. 부검상에서 확인되었던 것은 그 목 부분에 방패연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방패연골 쪽 중앙 부분에 불규칙하게 이렇게 골절된 골절단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자가 그거를 맨홀에 자기가 사전을 살을 해가지고 그 열고 들어간 것 같아.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한 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맨홀 속에 버려진 변사체. 경찰은 급히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썩어서 아예 안 나왔지. 그냥 진치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사체였어요. 부검 결과 변사체는 키 165cm 전후의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학 기숙사 바로 옆에서 발견된 남성의 시신. 원래 거기서 훈련받는 곳인데 군대도 아닌데 뭐
분리거든요. 아, 그냥 군대하고 비슷해요. 맨날 기숙사에서도 뭐 사람 죽었다고 뭐 그런 소리. 대학 특성상 기숙사는 엄격한 규율이 강조되는 분위기였는데 변사자가 학생일 가능성은 없는 걸까? 저희는 9시, 10시마다 인원 점검을 하거든요. 저희 학생이었으면 그 인원 점검 때 없다는 걸 알고. 변사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만 무성해졌습니다. 처음에 유학원 중국인 학생 있잖아요. 그 학생이라고. 아니다 뭐 청소 노동자라는 얘기도 있다. 경찰 분들은 조직폭력배 관련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맨홀 속에 갇혀 얼굴도 이름도 사라져버린 남자.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부패에도 가장 온전하게 남아있는 치아입니다. 안타깝게도 변사체에는 신원 확인의 희망이었던 치과 기록마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해서 치아가 말해주는 중요한 정보 하나가 있었습니다. 치아편이 마모되는 현상을 우리가 교모라고 하는데 그 교모를 보고 이 나이를 판단하는 겁니다. 비교적 나이가 좀 든 사람입니다. 40대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언제 가방 속에 버려진 걸까? 맨홀을 마지막으로 열었던 건 언젠지 기억나세요? 8월이 발견일이잖아요. 그때 이제 연 거죠. 처음이지. 그 전에는 열 일이 없었죠. 맨홀은 5년간 열린 적이 없다가 2006년 8월 하수구 청소를 하게 되면서 처음 열렸고 그때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옥매트 가방 하나 안에 모든 증거가 다 들어있었죠. 남자 팬티, 이 팬티 105 사이즈로 입은 마트에서 사용한 봉투가 얼굴에 뒤집어 지어진 상태로. 먼저 머리에 씌어져 있던 비닐봉지를 보면 아람마트라는 상호가 적혀 있습니다. 확인 결과 아람마트는 영남권의 지역마트로 영도점은 98년에 개점해 2005년 3월까지 운영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만 하루 4천여 장의 비닐봉지가 나갔다고 하니 더 이상 추적을 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변사자가 발견 당시 입고 있던 유일한 의류는 하의 속옷이었습니다. 2002-3년도부터 생산했으니까 가장 많이 판매했죠. 2007-8년도 후반기까지 생산해내고 160을 대고 입으실 정도면 배가 좀 나오지 않으셨겠나 해석이 그렇게 돼. 허리가 34호 이상입니다. 지금은 생산되지 않지만 당시 영도에는 해당 속옷을 판매하는 대리점이 여러 곳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수년간 판매됐던 제품인 만큼 더 이상 단서를 얻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변사체가 들어있던 옥매트 전기장판 가방입니다. 가방에는 한 의료기 제조업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사시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다 용의자로 할 수는 없죠. 변사체가 유기된 시점을 좁혀봐도 시신이 발견되기 4년 전까지라는 것 외에는 알기 힘든 상황. 그런데 시체 상태가 부패가 시체처럼 썩고 그런 부패 상태가 아니었고 고체화되어 있는 그런 피부 상태가. 물이라든지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시신 전체가 왁스의 형태처럼 이렇게 만지면 미끈미끈하고 뭔가 지방층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형태로 바뀐 거를 실압화라고 합니다. 용의자가 시신을 맨홀 안에 유기하는 바람에 시신은 실압화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변사체의 지방이 맨홀 속 수분을 만나 지방염으로 변하고 오수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결합하면서 비누처럼 변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실압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는 사마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실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졌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러면 바로 죽이자마자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큰 거죠. 실압화가 진행된 정도를 볼 때 사체가 발견되기 6개월에서 1년 전쯤에 유기됐을 거라고 합니다. 최소한 부패가 심하지 않은 계절, 예를 들면 가을, 늦가을부터 겨울에 유기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결국 변사체는 발견되기 6개월에서 1년 전, 그중에서도 늦가을이나 겨울에 유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압화로 시신이 보존된 탓에 공격은 오로지 목에 집중돼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검출되지 않았던 6개의 유전자 정보를 온전히 확보하게 되면서 수사도 활기를 띨습니다.
DNA 나오고 나서 계속 수사했죠. 부산 정전체과까지. 보통 유력한 실종자는 나오지 않았나요? 일치하는 가족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가장 깊숙한 자리에 위치한 주차장 맨홀의 범인은 시신을 유기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바다 앞이기 때문에 바다를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맨홀을 택했다라는 것은 바다보다 맨홀을 훨씬 더 본인이 생각할 때 편안하고 잘 알고 그 정도로 맨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무심코 지나치는 맨홀을 시신 유기 장소로 떠올린 용의자. 요만한 홈이라도 있으면 열기가 영 쉬울 건데 이건 좀 힘드네요. 용의자는 맨홀과 친숙하고 도구를 다루는 데 익숙한 인물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10년 전 학교 안에서는 여러 개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대학 내 다른 공사 현장에는 임시직으로 고용된 인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직장같이 꾸준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루 왔다가 또 무슨 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안 나와도 이상하지 그런 것은 없죠. 일용직이니까. 학교 내 공사 현장에는 일용직 노동자들도 수시로 드나던 탓에 누가 사라졌다고 해도 완전히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함이 지금 3중 4중으로 보이거든요. 용의자는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을 막은 후에도 봉지로 얼굴을 가려 매듭을 묶고 다시 시신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꼼꼼하게 피해자의 시신을 싼 것은 피해자와 면식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얘기라든지 다른 날카로운 도구의 사용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고요. 이 정도의 어떤 주먹이나 발로 구타를 한다면 당연히 굉장히 감정적인 공격이죠.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범행 장소 자체가 실내에 일상적인 물건들이 있는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 그 의미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당시에 거주를 한 피해자와 용의자가 같이 동거를 하거나 거주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키가 크지 않은데 체중도 꽤 많이 나갔을 걸로 80kg 이상 나갔을 가능성이 농후한 걸로 보이거든요. 누가 시신을 운반하는데 조력을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쉽게 옮기기는 힘들 것이다. 반면에 두 사람이 함께 가방을 옮길 때는 양쪽으로 무게가 분산돼 안정적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발견된 옥매트 가방 역시 뜯어진 곳 하나 없이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서로 간에 어떤 범행에 대해서 은폐를 한 그런 믿음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 간 범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범인은 아마도 가족이나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던 동거인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키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원이에요. 피해자의 신원으로 인해서 사건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DNA는 지금 확보가 된 상황이고 얼굴이 복원이 되고 피해자 신원에 파악한 데 주력을 해보려고. 이분 같은 케이스에 있어서는 특히 치아 중에서 앞에 있는 앞니가 되어 있는 그 부위가 아마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저런 사람이 있어 라고 아마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왼쪽 콧등이 오른쪽 콧등에 비해서 분명히 눈에 띌 정도로 분명히 거기가 한머리라든지 좀 안으로 좀 들어가 있는 형태, 다시 말해서 양쪽이 비대칭이었을 것은 확실시됩니다. 경찰은 SNS를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하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남자의 얼굴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가족분들이나 지인들이 빨리 좀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로 유족을 찾고 변사자 신원을 확인하면 더 이상 좋을 바가 없습니다.